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슬기로운 전자공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공시험에서 전자공학이 갖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선발에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으며 공기업 입사시험, 또한 군무원에서는 전자직, 통신직, 유도무기직, 총포, 의용직에서 전자공학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소방직, 임용고시 등에도 전자공학은 중요한 과목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생각의 두 번째 주제는 이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이 갖는 그런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복하고 또한 이렇게 알려 그러면은 그 성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험에서 전자공학 또는 어떤 데서는 전자공학 개론으로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개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잘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론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하면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개론이라고 하면은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전 범위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개론이다 보니까 전자공학에 대한 그런 입문 과정으로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공부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쟁률이 높아지면은 그걸 선발에 대해서 굉장히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난이도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자공학의 영역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쉬운 그냥 표면적이고 핵심적인 영역만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은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진다 이거죠. 이게 과연 개론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층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면서 출제위원들이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도 오랫동안 출제위원으로 활동했지만은 내 출제위원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심층적인 부분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개론적인 쉽게 출제하려는 그런 출제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난이도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시험을 보면 어떤 해는 굉장히 쉽다가 어떤 해는 굉장히 난해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예측이 어렵고 또 지금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의 세 번째 주제는 전자공학이라는 이 과목에 출제되는 그런 출제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자공학과에는 여러 과목을 배우지만은 제가 주요한 7개 과목을 열거를 해 봤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거 외에 여러 개의 과목들을 배웁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전자공학이라는 이 과목에 출제되는 출제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회로이론 및 제어, 전자회로, 논리회로, 그 외에 통신, 반도체, 전기자기학, 전기이론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합하면은 약 한 80%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통신, 반도체,
전기자기약 이런 기타 과목에서 약 한 20% 정도 이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출제 범위라든지 영역이 이렇게 알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과목이 하나, 둘,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뭐 통신, 반도체, 전기자기약, 전기이론 등등을 또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의 네 번째 주제는 전자공학이라는 이 과목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전자공학이라는 이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회로이론, 전자회로, 논리회로, 통신, 전기자기약, 전기이론 등등 그 외에도 다른 과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은 잔잔한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들어갈 때에 전자공학이 이와 같이 이 많은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공부해 낼 거냐 하는 이것들을 이제 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약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적으로 공부하라.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할 때에 확률이 높은 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확률이 높은 것이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 하면은 우리가 80%라고 80%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중복성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중복성과 또는 연계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과목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이것을 알면은 저것도 알아지는 그런 연계성을 찾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좀 자기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영역을 또 선택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쉬운 영역이 있습니다. 쉬운 영역이면서 또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러니까 출제 빈도는 높으면서 쉬운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쉽고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이 있는데, 자, 전자회로에서는 우리가 OPMP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산정폭기라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좀 쉬우면서 출제 빈도가 되게 높아요. 전자회로 중에서 출제 빈도가 제일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공부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회로 이 부분이 이게 컴팩트하면서 아주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논리회로도 20%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20 내지 25%까지도 출제되니까 이것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자기 적성에 따라서 쉬운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고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을 이렇게 집중 공략하면은 또 쉽게 기본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버릴 거는 버리자는 거죠. 어떤 디스카드라 그러는데 어떤 버리자 이거죠. 버리자. 내가 이제 한 80점 내지 90점을 목표로 하면은 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따라서 내가 목표를 한 70점만 잡으면은 70점을 목표로 하면은 좀 버릴 게 있죠. 이 중에 나는 전기자기약이 잘 안 돼. 이거는 버리자. 통신이론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이것도 버리자. 이렇게 해도 자, 이런 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통신이론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거. 근데 출제되는 거 보면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됩니다. 전기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까 말까 하는데, 이것을 시간 낭비해서 한 문제를 맞출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논리회로나 다른 데 시간 투자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공략할 거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내가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은 버릴 거는 또 가감없이 그렇게 버리자는 거죠. 전기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 전기 이론을 해서 한두 문제에 더 맞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이 생각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론을 하면은 1번, 2번, 3번을 그러니까 회로 이론, 전자회로, 논리회로를 완벽하게 이렇게 공략을 하면 80점을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외에 또 이제 쉬운 문제, 상식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점수가 또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잘 이렇게 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효율적으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생각의 5번째 주제는 전자공학이라는 시험 과목과 전자회로라는 시험 과목에 대한 어떤 비교입니다. 자, 어떤 시험에서는 어떤 수험생은 전자공학만 시험 치는 학생이 있고 어떤 수험생은 전자공학과 전자회로를 동시에 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무원, 유도무기직이라든지 총포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통신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전자공학만 시험을 칩니다. 근데 군무원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과목을 칩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면은 아주 그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점선 부분이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의 시험을 영역을 보게 되면은 자, 회로이론 및 제어가 들어가죠. 전자회로, 논리회로, 통신, 전기, 전기자기학, 그 외에 뭐 반도체 등등이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져. 자, 근데 전자회로는 뭐냐 하면은 전자회로는 이것입니다. 이 두 과목을 합해서 전자회로라고 합니다. 전자회로라고 합니다. 자, 전자회로라는 과목은 전자공학의 부분집합이 되죠.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과목을 전자공학 한 과목을 치는 예를 들어서 군무원의 유도나 총포, 통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자, 이 두 과목을 치는 사람은 이거 전자공학을 하면서 또 뭐가 됩니까? 이 전자회로를 또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중복이 된 거죠. 우리가 집합 배울 때 이거죠. 이 부분이 겹치는 이게 중복성이죠. 이런 역할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거죠. 완전히 이런 거죠. 하나의 완전 포함이 된 거죠. 그죠? 이러니까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치는 사람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이 전자회로를 공부하는데 자, 이것은 시험 성격이 전자회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전자회로라는 이 두 과목이 전자공학에도 나오고 전자회로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전자회로 과목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깊게 나옵니다. 깊게. 또한 이제 회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깊게 공부해야 되고 좀 회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그러니까 전자회로를 공부할 때는 좀 더 깊고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전자회로를 상세하고 깊게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전자회로도 고득점이 되고 전자공학에서도 고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전자공학만 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회로를 좀 대충 합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낮아요. 근데 이 전자회로하고 두 과목을 치는 학생은 고득점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회로에서 굉장히 깊게 공부하기 때문에 전자공학이 고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반대로 나는 전자공학만 친다 이거죠.
전자공학만 치는 학생도 역으로 좀 이거를 이 전자회로 부분을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 두 과목 치듯이 좀 깊고 상세하게 해주시면은 전자공학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공학 하나만 본다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전자회로 난이도가 점점 전자공학에서 비중도 높아지고 난이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대충 공부해 놓으면은 이것이 참 오답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는 이 전자회로를 좀 더 깊게 좀 시간을 투자해서 전자회로를 좀 깊게 공부하셔야 이 전자공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의 6번째 주제는 전자공학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학습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전자공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대략 전자공학과에서 7종의 과목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7종류의 과목을 균등하게 다 공부해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자주 출제가 되는 출제 빈도가 높은 이 세 과목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회로이론, 전자회로, 논리회로 여기에 집중하고 그 외 네 과목은 좀 더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복성과 연계성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 회로 이론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회로와 논리회로에서는 또 중복되고 연관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일거양득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성과 연계성을 잘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적성에 따라서 본인의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잘 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주요 세 과목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는 논리회로를 아주 적성에 맞고 아주 잘하면은 여기에 집중해서 이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추면 됩니다. 또 나는 회로이론을 좀 잘해 하면은 여기에 또 집중해서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세 과목, 주요 세 과목도 적성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타 여기에 들지 못하는 마이너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 전기, 그 다음 반도체,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이런 과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적성에 따라서 나는 뭐 전기 부분이 좀 관심이 있다 하면 여기에도 또 좀 선택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주는 겁니다. 통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전기 자기학을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나는 강점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또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성에 따라서 어떤 강약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것이 또 강조가 될 겁니다. 자,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쉬우면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지금 강조합니다. 자, 전자회로에서 연산정폭기 있죠. OPM프라 그러는데 요거 출제 빈도 되게 높으면서 보통 여기에서 한 4문제 정도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연산정폭기에서. 그러면 이건 내용이 그리 어렵냐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리회로 이 전체를 봤을 때 이것도 한 5문제 정도 뭐 이런 출제가 되는데 이 통으로 논리회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요 두 영역 이걸 묶어서
쉬우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에 집중하라는 게 전자회로 중에서 연산정폭기와 논리회로를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4문제에 나오고 이거 한 5문제 나오면은 9문제를 그냥 어느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쉬우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영역에 완전히 마스터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춰야 됩니다. 자, 5번째는 가성비가 낮으면 버려라. 이 가성비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막 어렵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은 버려라는 겁니다. 가감 없이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통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공학의 통신이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 문제 정도, 어떤 애는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통신의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될 겁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한 문제를 위해서 통신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신의 간단한 앞에 변복조 이 정도 하면은 운 좋으면은 그 부분에서 나오면은 다 맞을 수 있는데 가성비가 낮으면 통으로 통신을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성비가 낮으면은 버려라는 겁니다. 오늘 생각의 7번째 주제는 자, 군무원 전자직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군무원 전자직은 전자공학도 치면서 전자회로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군무원 전자직은 이 세 과목을 봅니다. 국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자, 영어하고 국사는 이미 자격으로 이렇게 통과를 했기 때문에 시험은 치지를 않습니다. 영어, 국사는 이렇게 자격으로 대체가 되고, 자, 시험 치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자, 국어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전자공학과 전자회로에 대한 그런 중복성 때문에 갖는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하고 또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자, 국어하고 기계공학하고 전자공학을 칩니다. 자, 이거 총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포직도 똑같은 과목입니다. 자, 국어는 같으니까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자, 전자공학 해야 되죠. 기계공학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기계공학도 아주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전 범위고 전자공학도 전 범위입니다. 카트라인이 그래서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라인이 낮은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유도무기는 전공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장점입니다. 유도무기를 전공한 전공자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 카트라인이 낮은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공부의 양이 되게 많죠. 기계공학 해야 되고 전자공학을 또 해야 되죠. 근데 자,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학하고 전자회로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점선은 전자공학입니다.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에서 회로 이론 및 제어, 전자회로, 논리회로, 기타 과목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전자회로는 뭐냐 이거죠. 전자회로는 이게 전자회로죠. 전자회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자회로가 전자공학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하면은 전자회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깊게 계산 문제도 좀 많이 푸시고 회로 해석도 좀 많이 연습하시고 이렇게 깊게 공부하면은 자동으로 전자공학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군무원 전자직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회로를 확실하게 공부해버리면 전자회로 점수 올라가죠. 전자공학 점수 올라가죠. 두 개 다 고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직이 과목의 중복성이 한 과목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이런 구조죠. 이게 전자공학인데 요 안에 전자회로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은 양쪽 다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군무원 전자직이 어찌 보면은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중복성과 연계성을 활용하면은 공부 시험 범위가 다른 직렬보다도 한 40%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60%만 다른 직군보다도 하게 되면은 두 개 다 높은 점수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가 개념이 잡히면은 따라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따라서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도 높아지고 이 점수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생각의 8번째 주제는 가산점 활용하기입니다. 이것은 공부 비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합격을 위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공시험에 매뉴얼을 참고하게 되면 그 매뉴얼에는 가산점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무원의 경우는 기사시험 또는 산업기사도 포함입니다.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사의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잘 모를 겁니다. 자, 위에 제가 가르친 학생의 시험 점수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자, 이 학생은 국어가 73이고 전자공학 77, 전자회로 73이죠. 자, 우리가 군무원에서는 25문항이 각 25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4점이 됩니다. 곱하기 4가 되어서 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거 홀수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산점 및 취업 보호 과정이 모두 반영된 점수입니다. 되어 있죠. 가산점이 반영된 점수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5%, 100점 만점에 5%니까 5점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68점을 받았는데 73점이 반영된 겁니다. 이거는 72.1, 2점을 받았는데 77이고 이것도 68점을 받았는데 73점이,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5점이 올라가 버립니다. 각 과목당 이렇게 5점씩 올라가니까 이 학생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이렇게 합격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기능사의 경우에는 3% 가산점이 3점씩이 플러스가 되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합격에 당락에 크게 좌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이런 가산점을 활용하게 되면은 많은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고 하면은 공부 외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게 좌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르쳐 본 경험과 또 출제위원으로서 출제 경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시험에서 전자공학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는지 저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서 공부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